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채근했습니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다른 대책은 공수처법 개정을 의미하는데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그리고 공수처 후속 법안이 통과됐죠. 이 통과되자마자 민주당 곧바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영상 구성을 통해서도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만 18일까지, 그러니까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8일 전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좀 선임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책을 세울 가능성까지 좀 시사를 했거든요. 그 다른 대책이라는 것 실제로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다시피 7분이 추천위원인데 그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어쨌든 2명은 야당의 몫인데 예. 만약에 2명이 만약에 추천을 안 들어오거나 반대를 하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추천 자체를 안 하고 있죠. 일단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구성을 해야 그다음에 후보자를 올리고 거기서 찬생반대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추천을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랑 좀 비교해 봐야 되냐면 사실은 이 공수처라는 게 상설특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상설특검법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법원, 검찰, 변호사 단체하고 그다음에 여야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상설특검법에는 과반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7명 중에 4명 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7명 중에 6명 찬성을 둔 이유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인데 만약에 위원 추천 자체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어쨌든 법은 7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추천 자체도 못 하는 거거든요. 본다 그러면 좀 일단은 야당을 좀 압박하는 취지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뭐 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부원장께서는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애초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 3법을 할 때 운영규칙에 교수단체를 변경 지목해서 추천을 받는 내용을 넣었다가 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백혜련 간사가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은 법을 개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며칠 전에 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예상국회 넘어가기 전에 8월 국회든 정기국회든 법률 개정에 민주당이 기존의 방식대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나설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통합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통합당은 뭐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 심판 청구를 해놨고 법원에다가 공수처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으니까 그 둘 중에 어떤 게 받아들여지든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법률의 효력이 상당 부분 뒤로 밀리게 돼 있으니까요. 그 입장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천위원 선임을 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 목소리가 좀 어느 정도인 건가요? 당내에서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추천위원 2분을 당에서 마음을 먹고 한다는 건 시간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를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통합당은 계속 같은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헌재 판단을 기다린다는 건 뭐 그동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그쵸. 입법부의 역할을 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법을 해서 시행을 할 때 재판 결과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야 뭐 민사재판 할 때 형사재판 결과 기다린다 이런 얘기 하지만 입법부에서 그런 일은 없고요. 거의. 그다음에 뭐 이게 위헌이라는 것도 또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기억하다시피
이 사보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기각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 없는 것이고, 그다음 내용상도 뭐 어느 헌법 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는 건데, 뭐 국회에서 결의한 거를 헌재에서 위헌 때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저는 뭐 두 가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규칙으로 바꿔가지고 야당이 갖고 있는 추천권을 뺏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법 밑에 있는 거니까 운영 규칙은. 근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결의 방법. 7명에 6명 하는 거는 분명히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이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천을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뭐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의 입장은 아닌데요. 7명 중에 5명 찬성 정도면 과반 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 논란 여전히 거셉니다. 특히 그간 공식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 지도부도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첫 공식 반응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당 차원의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아마 서른 최고위원의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봅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대변인이나 발언입니까? 뭐 당대표가 얘기하는 건 당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서른 최고가 그동안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조금 더 세게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돼 있죠. 그리고 또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분을 계속 키워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이외의 다른 내용으로 지금 뭐 정치 논쟁은 필요는 없는데, 물론 저도 이 발언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할 때 여러 번 쓰셨어요. 그리고 계속 입법 독재라 얘기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호응하는 발언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 해도 일단 임기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뭐 통합당에서는 뭐 환영 논평도 내면서 어찌 보면 이제 정치 영역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여당에서 굳이 더 잘 되게끔, 아니면 더 어찌 보면 지지율을 올리게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말을 하고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나서는 그것 자체가 윤 총장을 더 키우는 것이다, 이런 그런 면도 분석도 좀 있다고 있거든요.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찌 보면 본인은 사실은 검찰총장은 수사 이외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거는 사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그전에는 빼달라 그랬는데 지금 빼달라 말도 안 해요. 그거를 본인의 어느 정도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뭐 선택하는 게 맞죠. 정치를 할 건지 검찰총장을 할 건지. 제가 봐도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할 거라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지금 스스로 약간 조금씩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 있는 거를 뭐 본인이 결단하기 전에 뭐 여당에서 먼저 정치를 하라, 이렇게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는 건 뭐 통합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결은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은 윤 총장 지키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키기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수개월 동안에 민주당과 정부에서 계속 문제 삼으니까 윤 총장의 그 존재감이 계속 부각되어 온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라든가, 그다음에 독재와 전체주의, 다를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마음을 놓고 보면 일반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쌓여온 관심과 공격, 방어, 이 논리가 적용이 되니까 정치화돼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만둬라, 뭐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회의만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정제되지 않는 발언 나오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 때 보면요, 그 정권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해서 보복에 나선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도 찬압 문제가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남 삼남이 구속됐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형이 수사 대상이 되고 문제가 있었지만 검찰을 향해서 이 정도로 압박한 경우는 없거든요. 예. 압박 자체가 윤 총장의 존재감을 키우고, 윤 총장이 헌법상의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검찰의 독립이나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상황으로 비춰질 만큼 상황이 진전되다 보니까 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에서 지지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마디 좀 추가하면요. 예. 사실은 이제 검찰이 과거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이제 공수처가 나오면 아마 특수부수자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검경 수사권을 아마 이 법이 시행되면 6가지 아마 이런 범죄 말고는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분기점에서 나름대로의 뭐 검찰총장으로서의 뭔가 지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이 제자리 찾게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다음에 공판, 어찌 보면 뭐 재판은 검찰이 하는 그런 시대의 분기점에 왔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아마 검찰의 마지막 저는 뭐 약간 항변이라든지 그런 취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통합당이 이 공수처 출범 참여에 좀 지지부진한 게 윤석열 총장 5호, 그러니까 윤 총장 지키기라는 표현들을 뭐 언론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연결시키는 건 너무 나간 거고요. 예, 지금 공수처는 처음에 작년에 4+1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통합당 내에서도 1호 공수처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처음부터 예상됐던 거고 공수처 문제를 여당의 인사들이 언급할 때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될 거란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옥상옥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그다음에 헌법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윤석열과 공수처 문제를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지만 검찰의 독립성이나 사법부 개혁과 비추어 볼 때는 공수처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통합당과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인데 좀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보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이랑 통합당 지지도 격차가 0.8%포인트로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이 35.6%, 통합당이 34.8%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결과들 좀 어떻게 좀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어쨌든 그전에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떨어진 것보다 더 이제 미래통합당이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여론조사 수치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 40대 그 여성 이런 분들이 어쨌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뭐 이해하다시피 박원순 오거돈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지율은 이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그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든지 부동산법이라든지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또 있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쭉 가져왔던 소신이에요. 아마 좀 이게 계속 조금 당장은 지금 눈앞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임대차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 같은 거는 좀 정될 걸로 보고요. 젠더 문제 이 부분도 사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뭐 당내 어쨌든 감찰 기구도 만들고 이러면서 조치를 차근차근 취해 나갈 것이고요. 또 지금 예. 아마 지자체장, 지역구 의원들의 약간 반발, 님비 아니냐 이런 분도 사실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주택 들어가는 거를 별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자기 지역에 임대주택 많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정부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주택을 다 분양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임대주택 공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그 지자체 단체장이나 그 지역 의원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주는 게 맞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협의를 통해 나가면서 어쨌든 공급 대책 이번에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뭐 대책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차근차근 예.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빠지는 거는 여러 언론들이 그동안 보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거돈 박원순 문제, 성비위 문제 나왔을 때 20대 여성들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부동산 정책의 최초 버전이 나왔을 때도 3040의 박탈감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사실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전세든 월세든 다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겸허하게 지금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고 부동산 문제에 더해 갖고 행정 수도 문제까지 엎어지면서 수도권에서 이게 민심의 동요가 일어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지금 저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나 희망을 갖는 것은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진단을 해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8.4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공급 관련된 방안이 발표된 후에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앞서 잠시 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대책 발표되고 4시간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지역구에 있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당과 사전에 이렇게 우리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과 정부에서는 곧바로 조금 진화를 하는 입장들을 여러 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차차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를 하고 나면 좀 진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부의 또 대책을 사실은 그동안 이제 공급 대책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어찌 보면 좀 제어하는 다주택자를 제어하는 방향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공급 대책을 내온 건데 어찌 보면 뭐 진짜 있는 땅 없는 땅 다 찾아가지고 이제 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서울에 뭐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는 한 땅은 없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재건축 좀 규제를 완화하고 층수 사실은 35층 갇혀 있었는데 50층으로 올리고 250%를 500% 늘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특히 강남 집값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이제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천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그 지역 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하고 물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100%또 그분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에는 또 지어야 되거든요. 임대주택을 또 지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땅이 있는 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처럼 우리가 강남에 희생되는 거 아니냐. 강남에 지을 땅이 없죠. 예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쨌든 국가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골프장이나 이런 데들은 유유부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태릉 골프장 해제하면서도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느냐. 근데 태릉 골프장을 그린벨트로 인식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용도가 골프장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인데 저는 교통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가구수를 좀 줄인다든지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그 해당 의원이나 뭐 단체장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정책 공급 대책이 늦게라도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초적인 협의도 안 돼 있고요. 내용은 또 공공개발을 위해서 끌어내야 될 민간조합 단지들을 유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성으로 보나 행정의 집행력으로 보나 양방향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8.4 요번에 대책의 핵심은 말하자면 공공성과 이익 한수에 맞춰져 있는데 늘어난 용적률의 70%를 내놔라.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의 90%를 환수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민간 분야에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라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놨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 문제를 보완할 땜질식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보면 뭐 전월세 전환율 4%를 낮추겠다 법률적으로 또 뭐 지방단체나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표준화시켜서 법률적으로 제시하겠다. 이런 뭐 시장 구조 자체를 정부가 지락펴락하고 해체하는 식의 이런 설익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 의원들이 뭐 집값이 올라가면 어떠냐, 세금만 거두면 되지라든가 서민들에게는 월세가 낮다 이런 식의 중구난방식의 의원들의 발언이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좀 제발 좀 민주당이 좀 정돈된 입장을 좀 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돈되지 않은 표현들 혹은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혼선을 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근데 이 논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 사실은 뭐 전세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느냐 이 부분도 물론 있는 거고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도 괜찮다. 뭐 전세는 뭐 선악의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 사는 게 어찌 보면 서민들이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사실은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그걸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갖는 집값, 부동산이 갖는 민감성이라는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할 때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청약 점수 쌓아서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된 제도인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혼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약간 건강한 토론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국가와 지자체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야 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뭐 통합당이 좀 더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반대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를 어떻게 하자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뭐 재개발을 더 활성화하자든지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3%나 2% 낮추겠다 그러면 그 기준 가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별로 서울 수도권 지방별로 주택 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시장의 집값이라든가 사물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행정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 혼란 때문에 서민들이 가슴에 멍이 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시장 교란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는 다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최선순위 보장 같은 게 있어요. 아무리 저당권이 있어도 얼마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이게 또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요금 지자체별로 정하죠. 그렇다고 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인상률이라든지 전세 월세 전환할 때 뭐 20분의 1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온 제도는 아닙니다. 권고지 강제 집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20분의 1 이내에 그러니까 전세 월세 전환할 때 그런 건 이미 그 내에서 지자체 정하게 하는 게 현재 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에 지나친 개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통합당도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하면서 함께 참여를 해라라는 지적을 해주신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무리되자마자 수해 지역으로 각 당들이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도 삽을 들고 흙을 직접 퍼내는 모습들도 언론에 많이 조명됐었는데 통합당 지도부 아무래도 7월 임시국회를 해보면서 수적인 열세를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민심을 등에 업고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는 의도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정치권에서 민생을 챙기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고요. 원내 활동이 좀 덜 바쁠 때는 민생 현장에 가서 국민들의 고통도 체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간에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상 미래통합당 지도부 차원의 민생 활동은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시장 방문이나 몇 가지 있긴 했지만 국민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으니까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뭐 대중집회보다는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더 가속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예. 어느 정도 좀 호응을 해줄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현재는 뭐 미래통합당이 큰 호소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아주실 이해해 주시지 거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이 수해 지역 네네. 수습 방안을 위해서 같이 좀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권 여당 차원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현장 방문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정치적인 쇼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이 가서 찾아서 현장을 보고요. 그러면 그게 또 입법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저희 여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난지역 선정하고 그다음에 피해 보상을 하고 이런 걸로 하면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걸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오늘 저녁에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새 후보 세 번째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 행정수도 이전 이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이번에도 또 이런 공방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박주민 의원이 이제 후보로도 들어오면서 새로운 네. 바람을 불러왔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어대낙 네네.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서요.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로 분위기가 안 뜨고 있죠.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론도 있지만 또 지금
전당대회 하면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응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50명 정도밖에 못 모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고 있거든요.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마스크 쓰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전당대회라는 게 막 사람들도 뜨겁게 해야 논쟁이 네. 되는데 결국은 아마 이 토론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마 전주에서 하고 내일 광주에서 할 것 같은데요. 아마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대로 그냥 조용히 끝나면은 조용히 지는 선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 두 후보가 이런 문제를 좀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는 될 것 같지만 최초에 당대표 나온 목적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단 말이죠. 한 7개월 정도 한 다음에 대권 나가겠다는 게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지만 대권 후보 지지율은 오히려 좀 이재명 지사하고 붙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온 게 크게 도움은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제도 어떤 언론 기사에 보니까 만약에 지지율이 안 나오면 대권에 안 나갈 거냐라든지 아니면 뭐 의원직은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아니면 그럼 정당은 7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사실은 우리 당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전당대회하고 대선이 어찌 보면 관심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이재명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전당대회는 대선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가 연결 지어야만이 제가 보기에 뭐 역전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흥행이 전당대회는 또 잘 돼야 또 민주당에게도 또 좋은 효과로 가져올 수 있을 텐데 네. 상당히 좀 흥행은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통합당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당의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보더라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아하. 흥행력 요소가 없고요. 이게 흥행이 되려면 대립 전선이 명확해야 되고 후보가 각계약진하면서 추격하는 후보가 있고 상황이 요동을 쳐야 되는데 이 크게 요동칠 만한 이슈가 없어요. 뭐 처음에 나왔던 당권 대권 분리 문제라든가 영호남 뭐 대결 운운했던 것도 뭐 미미해졌고 그다음에 친문 핵심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뭐 이게 처음에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게 지금 전국 대의원 투표가 45%고 권리당원 투표가 40%, 85%가 사실 친문들이 지락펴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 후보 다 친문 친화적인 정책 쪽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고 공약이라든가 정치적 주장도 거기에 입맛에 맞추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별 요동칠 만한 이슈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 세간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처럼 이낙연 대세론이 이어지는데 결국 몇 프로 득표하느냐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해서 당내 기반을 얼마나 넓혀서 향후 리더십을 강화시켜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오히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지 비율은 좀 어느 정도를 얻을 거라고 보세요? 대략 40, 20, 15 뭐 이렇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예. 과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그래서 이낙연 정도. 후보가 전대를 통해서 과반을 득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죠. 예. 이 이낙연 후보가 대표적인 대권 후보잖아요. 민주당 네네.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바라보는 시각들 중에서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이제 대표적인 대권 후보를 상처를 입히는 것 자체가 당 차원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낙연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었는데 이런 요인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보시나요? 왜냐하면 그런 요인도 있고요. 사실은 전당대회 후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전당대회가 아주 치열하게 붙으면 그 다른 쪽 나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어려움 겪는 거가 있어요. 그 당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심하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유증도 있고 말씀처럼 또 대권 후보인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그러니까 뭐 세게 이렇게 했을 때 또 예. 야당의 공격 빌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점과 또 이 전당대 분위기가 너무 안 뜨고 있는 거 그 사이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데 저는 아마 오늘 내일 토론회가 좀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후보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대로 그냥 전당대 끝나는가 마는가 이제 분기점 정도라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세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선상에서 아마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볼 것 같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세 후보 오늘 밤에 세 번째 TV 토론을 하게 될 텐데 가장 주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차별성이 처음에는 말씀처럼 뭐 임기냐 이런 문제 있지만 아마 뭐 사실은 뭐 행정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당권 대권 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입법을 어떻게 할 거냐 원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결국은 아마
가장 큰 쟁점은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가장 올바른 방안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당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포커스는 알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누가 적임자다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